안녕하세요. 스킬로트입니다. 오늘도 삶을 돌아보게 하는 깊은 이야기를 준비했습니다. 영상을 보시는 동안 잠시 걸음을 멈추고 나와 우리 주변을 돌아보는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어머니, 산 좋고 물 좋은 곳에 가셔서 푹 쉬고 오세요. 72세 박순의 할머니는 며느리 정민의 말을 믿었다. 아니, 믿고 싶었다. 남편이 2년 전 세상을 떠난 뒤 아들 재현이와 며느리에게 짐이 되지 않으려고 얼마나 조심했던가. 그래. 우리 며느리가 효년에 이렇게 여행까지 보내주고. 차는 점점 깊은 산속으로 들어갔다. 순애는 창밖을 보며 아름다운 단풍을 감상했다. 하지만 포장도로가 끝나고 비포장도로로 접어들자 불안함이 엄습했다. 재현아, 여기가 맞니? 너무 깊숙이 들어가는 것 같은데. 어머니, 조금만 참으세요. 거의 다 왔어요. 아들의 목소리는 차가웠다. 평소와 달랐다. 차가 멈췄다. 주변엔 아무것도 없었다. 나무만 빽빽하게 들어선 깊은 산속이었다. 내려요. 응. 재현아, 여기가 어디니? 내리라고요. 아들의 고함에 순애는 놀라 차에서 내렸다. 며느리 정민은 뒷좌석에서 손가방 하나를 던졌다. 어머니 옷이에요. 알아서 잘 사세요. 뭐라고? 재현아, 이게 무슨... 어머니, 더 이상 못 모시겠어요. 어머니 때문에 우리 가족이 다 죽어요. 병원비며 약값이며. 더 이상은 못 견디겠어요. 재현아, 엄마가 뭘 잘못했니? 엄마가... 차는 순식간에 사라졌다. 먼지만 남기고 순애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다. 72년을 살아오면서 가장 큰 충격이었다. 몸을 낳아 기르고 대학까지 보낸 아들이 자신을 산속에 버렸다. 재현아, 엄마를 이렇게... 목이 메어 울음도 제대로 나오지 않았다. 해가 지고 있었다. 순애는 정신을 차려야 했다. 손가방을 열어보니 옷 몇 벌과 물병 하나가 전부였다. 지갑도 휴대폰도 없었다. 완전히 버려진 것이다. 살아야 해. 어떻게든 살아남아야 해. 순애는 비틀거리며 걸었다. 다행히 50m쯤 가니 낡은 오두막이 보였다. 산지기가 쓰던 것으로 보이는 허름한 집이었지만 지금의 순애에게는 궁전이나 다름없었다. 안으로 들어가니 먼지가 자욱했다. 그래도 비바람은 막을 수 있었다. 구석에서 오래된 라이터를 발견했다. 손이 떨렸다. 불을 붙이자 작은 불꽃이 어둠을 밝혔다. 여보, 당신이 보고 싶소. 이럴 줄 알았으면 당신 따라 먼저 갔어야 했는데. 밤은 추웠다. 순애는 손가방에 들어있던 옷을 모두 꺼내 입었다. 배가 고팠지만 먹을 것은 없었다. 첫날 밤 순애는 한숨도 자지 못했다. 아들의 얼굴이 자꾸만 떠올랐다. 갓난아기 때, 어린이집 다닐 때, 초등학교 입학하던 날. 그 모든 순간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다. 내가 뭘 잘못했을까? 내가 사흘째 되던 날 순애는 결심했다. 죽을 수는 없어. 나를 이렇게 버린 놈들에게 이렇게 쉽게 죽어줄 수는 없어. 오두막 근처를 살폈다. 다행히 작은 샘이 있었다. 물은 해결됐다. 그 다음은 먹을 것이었다. 순애는 어릴 적 시골에서 자란 기억을 되살렸다. 달래, 냉이, 쑥, 어머니와 함께 캐던 나물들이 기억났다. 더듬더듬 풀을 캐기 시작했다. 틀리면 독초를 먹을 수도 있었지만 배고픔이 두려움을 이겼다. 이건 냉이, 이건 달래 맞지? 첫 한 입은 망설여졌다. 하지만 먹었다. 다행히 배탈은 나지 않았다. 일주일이 지나자 순애는 산에 적응하기 시작했다.
오두막 주변에 먹을 수 있는 풀과 나무 열매를 구분할 수 있게 됐다. 개암나무 열매, 머루, 으름. 가을 사는 생각보다 후했다. 하지만 정신적 고통은 더 컸다. 밤마다 아들의 얼굴이 떠올랐다. 아니, 더 정확히는 며느리 정민의 얼굴이 떠올랐다. 결국 며느리가 부축인 거겠지. 우리 재현이가 원래 그런 아이가 아닌데. 하지만 곧 그 생각도 부정했다. 아니야. 재현이도 동의했으니까 날 여기 버린 거지. 둘 다 똑같아. 둘 다. 보름째 되던 날, 순애는 오두막에서 조금 떨어진 곳에서 나무를 캐고 있었다. 그때였다. 할매, 여기서 뭐 하시오? 깜짝 놀라 고개를 들자 70대 중반으로 보이는 할아버지가 서 있었다. 손에는 나무 지팡이를 들고 있었다. 아, 저는 순애는 말을 잇지 못했다. 자신이 아들에게 버림받았다고 말하기엔 너무 부끄러웠다. 설마 여기서 사시는 건 아니겠고, 혹시 길을 잃으셨소? 조남철이라는 할아버지는 산 아래 마을에 사는 사람이었다. 약초를 캐러 왔다가 순애를 발견한 것이다. 저는 결국 순애는 모든 것을 털어놓았다. 조남철은 아무 말 없이 들었다. 순애의 이야기가 끝나자 한참을 침묵하더니 입을 열었다. 할매, 우리 마을로 내려가시오. 여기선 못 살아요. 하지만 저는 돈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도 여기보단 낫소. 일단 내려가서 생각해 봅시다. 조남철의 도움으로 순애는 산을 내려왔다. 하지만 마을 사람들의 반응은 차갑기만 했다. 저 할매 누구야? 남철이가 데려왔다던데. 산에서 버려졌다나 뭐라나. 에이,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요즘 세상에 누가 부모를 버려? 그러게 말이야. 혹시 치매에 걸려서 헤맨 거 아니야? 마을 사람들의 수군거림이 순애의 귀에 들렸다. 아무도 믿지 않았다. 아니, 믿고 싶지 않았던 것이다. 자식이 부모를 버렸다는 끔찍한 현실을. 조남철은 자신의 작은 창고를 내주었다. 난방도 안 되는 좁은 공간이었지만 순애에게는 고마웠다. 남철 씨, 정말 감사합니다. 괜찮소. 그런데 할매, 이제 어쩔 생각이오? 일을 해야죠. 뭐라도 해서 돈을 벌어야 해요. 다음 날부터 순애는 마을을 돌아다니며 일을 구했다. 하지만 결과는 처참했다. 할머니, 우리 집엔 일 없어요. 저희도 사람 필요 없어요. 아니, 그 나이에 무슨 일을. 거절은 점점 더 무례해졌다. 어느 날 순애는 마을 식당 앞을 지나가고 있었다. 그때 안에서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들렸다. 엄마, 저 할머니 산에서 버려진 할머니 맞지? 쉿! 조용히 해. 근데 진짜야? 자식이 할머니를 버렸다며? 그러니까 조용히 하라니까. 순애는 발걸음을 멈췄다. 손이 떨렸다. 분노와 수치심이 동시에 밀려왔다. 자식한테 버림받은 늙은이, 그게 나야. 그게 바로 나. 그날 밤 순애는 창고 바닥에 앉아 울었다. 아니, 울부짖었다. 여보, 당신이 살아있었으면 이런 일은 없었을 거 아니오. 당신이. 하지만 울음은 곧 분노로 바뀌었다. 안 돼. 이렇게 무너질 수는 없어. 나는 박순애야. 6.25 전쟁 때도 살아남았고 IMF 때도 견뎠어. 이까짓 거에 무너질 수는 없어. 다음 날 아침 순애는 마을 입구에 비석이 있는 공터로 갔다. 낙엽이 수북했다. 순애는 묵묵히 낙엽을 쓸기 시작했다. 할매, 뭐 하시오? 지나가던 마을 사람이 물었다. 청소요. 여기가 너무 더러워서. 아니, 누가 시킨 것도 아닌데. 돈 받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하고 싶어서 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고개를 갸웃거렸다. 하지만 순애는 개의치 않았다. 공터를 깨끗이 청소한 뒤엔 마을회관 앞도 쓸었다. 그리고 버스 정류장도. 사흘째 되는 날 마을 이장이 순애에게 다가왔다. 할머니, 왜 이러시오? 그냥요. 할 일이 없어서요. 할머니, 혹시 마을회관 청소 맡아보시겠소? 하루에 10,000원 드릴 수 있는데. 순애의 눈이 반짝였다. 정말요? 제가 해도 돼요? 네, 매일 아침 청소하고 화장실도 관리해 주시면 됩니다. 그렇게 순애는 마을에서 첫 일자리를 얻었다. 하루 10,000원, 한 달이면 30만 원. 많지 않은 돈이었지만 순애에게는 희망이었다. 일주일 뒤엔 동네 슈퍼 사장님이 찾아왔다. 할머니, 매주 월요일, 수요일, 금요일에 우리 가게 앞 청소 좀 해주시겠어요? 한 번에 5,000원 드릴게요. 제가 해도 되나요? 할머니가 일을 깔끔하게 하신다고 소문났어요. 일이 하나둘 늘기 시작했다. 노인들을 위한 반찬 배달, 어린이집 급식 보조, 쓰레기 분리수거. 순애는 가리지 않고 일했다. 한 달이 지나자 통장에 50만 원이 모였다. 2달이 지나자 100만 원이 됐다. 그렇게 석 달이 흘렀다. 어느 날 오후 순애가 마을회관을 청소하고 있을 때 검은 승용차 한 대가 마을에 들어왔다. 서울 번호판이었다. 박순애님 계십니까? 40대 중반으로 보이는 남자가 차에서 내렸다. 단정한 정장 차림이었다. 저인데요. 저는 법무법인 정의의 김성호 변호사입니다. 할머님을 찾느라 고생이 많았습니다. 순애는 불안했다. 혹시 아들이 자신을 정신병원에 보내려고 변호사를 보낸 건 아닐까? 무슨 일로? 우선 이것부터 드리겠습니다. 변호사는 두툼한 봉투를 꺼냈다. 그리고 편지 한 통을. 이건 고 박병철 씨께서 돌아가시기 전에 저희 법인에 맡기신 것입니다. 남편이요? 손이 떨렸다. 순애는 편지 봉투를 받았다. 익숙한 남편의 글씨체였다. 순애야, 이 편지를 읽고 있다면 나는 이미 세상을 떠났겠구려. 그리고 아마 당신은 재현이 때문에 큰 고통을 겪었을 겁니다. 미안하오. 내가 살아있을 때 막았어야 했는데 재현이와 정민이가 우리 재산을 탕진하고 결국은 당신을 버릴 거라는 걸 알면서도 직접 말할 용기가 없었소. 나는 병원에 입원해 있을 때 모든 걸 정리했소. 우리 집, 회사, 예금, 모든 것을 당신 명의로 바꿔놨소. 재현이한테는 단 한 푼도 남기지 않았소. 김성호 변호사가 당신을 찾아갈 겁니다. 그에게 모든 것을 맡기시오. 재산은 약 50억 원 정도 될 겁니다. 순애야, 부탁이 있소. 첫째, 재현이한테 복수하지 마시오. 그래도 우리 아들이오. 물론 당신을 버린 놈이지만 피는 물보다 진하다는 말도 있지 않소. 둘째, 당신처럼 자식에게 버림받은 노인들을 위한 쉼터를 만들어 주시오. 이름은 희망의 집이라고 지어주시오. 셋째, 행복하게 사시오. 당신은 평생 나를 위해, 아들을 위해 살았소. 이제는 당신을 위해 사시오. 나는 하늘에서 당신을 지켜보고 있을 겁니다. 영원히 사랑하오. 당신의 남편, 병철. 순애는 편지를 읽으며 눈물을 흘렸다. 조남철이 옆에서 물었다. 할매, 무슨 일이오? 순애는 울면서도 웃었다. 남편이, 먼저 간 남편이 날 지켜줬어요. 끝까지. 일주일 뒤 순애는 서울로 올라갔다.
변호사와 함께 은행을 방문하고 서류를 정리했다. 정말로 남편이 모든 재산을 자신의 명의로 바꿔놨다. 할머님, 아드님께서 재산 분할 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습니다. 괜찮아요. 그건 법원에서 판단하겠죠. 순애는 처음으로 단호했다. 그 다음은 아들을 만나는 일이었다. 재현이가 살던 아파트를 찾아갔다. 초인종을 눌렀다. 누구세요? 며느리 정민의 목소리였다. 나다. 어머님. 문이 열렸다. 정민의 얼굴은 창백했다. 어머님, 어떡해? 재현이 있니? 거실에 앉아있던 아들이 벌떡 일어났다. 얼굴엔 죄책감과 두려움이 가득했다. 엄마! 박재현. 순애는 아들의 이름을 불렀다. 예전처럼 재현아가 아니라 풀네임으로. 나 아직 안 죽었다. 그리고 내 아버지가 모든 재산을 내 명의로 바꿔놨어. 이 집도 회사도 예금도 다 내 거야. 엄마, 그게 아니라! 말 안 해도 돼. 나도 이제 알아. 내가 사업 실패해서 빚만 10억이라는 것도 알고 정민이가 명품만 사들이느라 카드값이 수천만 원이라는 것도 알아. 순애는 봉투 하나를 꺼냈다. 이게 뭐예요? 3억 원짜리 수표야. 이걸로 빚 갚고 새로 시작해라. 이게 내가 줄 수 있는 마지막이야. 엄마. 그리고 다시는 연락하지 마. 나한테는 이제 아들이 없어. 순애는 돌아섰다. 뒤에서 재현이의 울음소리가 들렸지만 돌아보지 않았다. 1년 뒤 강원도 산골 마을에 희망의 집이라는 노인 쉼터가 문을 열었다. 2층 건물에 20개의 방, 공동 식당, 의료실, 텃밭까지 갖춘 시설이었다. 개관식 날 순애는 많은 기자들 앞에 섰다. 이곳은 저처럼 자식에게 버림받았거나 갈 곳 없는 어르신들을 위한 곳입니다. 무료로 숙식을 제공하고 일하고 싶으신 분들에게는 텃밭과 수공예 일거리도 드립니다. 카메라 플래시가 터졌다. 순애의 이야기는 전국적인 뉴스가 됐다. 자식에게 버려진 할머니 50억 상속받아 노인 쉼터 설립. 기사는 뜨거운 반응을 얻었다. 그리고 동시에 많은 노인들이 순애에게 연락을 했다. 저도 갈 곳이 없습니다. 제 이야기 좀 들어주세요. 희망의 집은 한 달 만에 만실이 됐다. 순애는 곧바로 두 번째, 세 번째 시설을 준비하기 시작했다. 2년 뒤 희망의 집은 전국에 10개의 지점을 두게 됐다. 순애는 이제 76세가 됐지만 여전히 정정했다. 어느 날 조남철 할아버지가 찾아왔다. 할매, 잘 사시는 것 같구먼. 남철 씨, 덕분이에요. 그때 도와주지 않았으면 전 진작 죽었을 거예요. 할매가 강해서 살아남은 거지. 내가 뭘 했다오? 둘은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눴다. 그때 사무실 문이 열렸다. 어머니. 재현이었다. 2년 만에 보는 아들의 모습은 초췌했다. 무슨 일이니? 어머니,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재현은 무릎을 꿇었다. 저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어머니를 그렇게 버리고 제가 미쳤었습니다. 순애는 한숨을 쉬었다. 일어나라. 무릎 꿇는 거 보기 싫다. 어머니. 용서는 안 해. 하지만 내가 정말 반성한다면 이곳에서 봉사활동이라도 해라. 어르신들 식사 시중이나 청소 같은 거. 정말요? 대신 조건이 있어. 월급 한 푼 안 줘. 그리고 최소 3년은 해야 해. 할 거야. 말 거야? 재현은 고개를 끄덕였다. 하겠습니다. 꼭 하겠습니다. 그렇게 재현은 희망의 집에서 일하기 시작했다. 처음엔 서툴렀지만 점점 달라졌다. 어르신들을 진심으로 대하기 시작했고 자신의 잘못을 진정으로 뉘우쳤다. 순애는 이 모습을 지켜보며 생각했다.
여보, 당신 말이 맞았어. 비는 물보다 진하다는 말이. 그래도 난 용서 안 해. 대신 기회는 줄 거예요. 저녁 순애는 남편의 사진 앞에 차를 올렸다. 여보, 고마워요. 당신이 날 지켜줘서. 그리고 마지막으로 힘을 줘서. 사진 속 남편은 미소 짓고 있었다. 희망의 집 텃밭에는 봄꽃이 피기 시작했다. 순애는 창밖을 보며 미소 지었다. 버려졌지만 포기하지 않았다. 무너졌지만 다시 일어섰다. 상처받았지만 용서를 배웠다. 이것이 박순애 76세 할머니의 이야기였다. 오늘 이야기 여러분은 어떻게 보셨나요? 느낀 점이나 공감되는 부분을 댓글로 남겨주시면 저희가 꼭 읽어보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다음 이야기들을 준비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언제나 여러분 곁에서 삶을 나누는 채널 스킬노트였습니다. 감사합니다.